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26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 10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좀 다시 했던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자, 오늘 보시면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안 좋았죠? 네,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상승한 종목 대비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네. 그나마 지수 중에서 올라간 거는 코스닥 150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제약바이오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에서 이제 큰 호재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투자 심리가 확 개선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관련 섹터 자체가 막 올라가고 있었다. 이제 그 중에는 예전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뭐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애들이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메지온 이런 애들이 한때는 이제 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그때 그 배터리 관련주들로 바뀌긴 했지만 네. 아무튼 오랜만에 그죠?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아니었으면은 제가 오늘도 우리 무료 카톡방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아니었으면 코스닥 진짜 무너졌다. 왜냐면 지금 스몰캡이가 안 좋아요. 코스닥 스몰캡이가 안 좋아. 코스닥 스몰캡은 코스닥 전체 종목의 70%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형주도 있죠.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이런 애들이 스몰캡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요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빠져나오고 제약바이오에서 빠져나오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으로만 올랐던 애들이죠. 걔네들도 좀 차익 물량 나오고 그 걔네들이 어디 가고 있다? 제약바이오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섹터, 나머지 지수가 지금 다 약세를 띄고 있는 거죠. 결국 뭐다? 순환매다. 순환매다. 네. 아시아 증시에도 혼조세를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본, 너무 부럽습니다. 일본. 아직까지 신고가 흐름이 깨지지 않았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일각에서는 뭐 일본이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따라한다, 이제 밸류업, 일본 증시 올라가는 이유가 밸류업 때문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 밸류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 증시가 지금 뭐 신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일본 경제가 좋구나, 너무 좋구나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다? 그렇지 않죠. 네, 일본 경제는 지금 여러분들 침체기입니다.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뉴스만 검색하셔도 뭐 충분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뉴스 검색하면 나와요. 일본 경제 안 좋아요. 작년에도 특히나 검색해보면은 자, 일본 경제 디플레라니 인플레 상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고, 증시가 훨훨 날고 있는데 경기 침체라니 일본 경제의 두 얼굴. 그죠?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각종 블로그라든지 뉴스라든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지난해 말 일본 경제는 완만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뒤엎고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나오죠. 그죠? 네. 3분기에 마이너스 3.3, 4분기에 마이너스 0.4 성장을 역성장인 거죠.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일본은 지금 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죠. 다른 나라는 그냥 혼자서 최근에 이제 중국은 그 부양책 이슈로 좀 올랐었다가 단기 저항대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도 쉬어갔고 호주도 쉬어갔습니다. 네. 다음 환율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중기 상승뷰를 전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상 보게 되면은 여기 보고 계신 것은 주봉입니다. 주봉이고요. 고점, 즉 저항대죠. 네, 저항대에 부딪혔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보통은 이제 빠질 거면 저항대에 부딪히자마자 바로 빠지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버티다가도 빠질 수 있겠지만 계속 좀 이 부분에서 크게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 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저점 투자선, 그죠? 그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렴형이죠. 딱 봐도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이런 깃발형, 이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뭐, 조만간 위든 아래로든 튀겠죠. 그죠? 우리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밑으로 가는 게 좋겠죠. 밑으로 간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 즉,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자,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우리 증시 수급 입장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환전을 해서 매수를 하는데 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즉 달러가 떨어지면, 원달러가 떨어지게 되면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들고 있는 주식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서 걔네 본국으로 이제 그 뭐예요? 송금을 하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해요? 달러로 환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걔네가 매수할 때 들었던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이득인 거죠. 그만큼. 그래서 원화가 떨어지는 게, 원달러가 떨어지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다. 근데 반대로 달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탈. 우리 K 증시에서 이탈하는 어떤 그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꾸준히 환율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수급 분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최근 고점에서 탄력도 둔화가 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수급이 한때 막 5천억, 1조씩, 1조, 2조만 들어오던 수급이 최근에는 천억대로, 그죠? 급격하게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이 둔화됐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는 수급이 막 들어오다가 고점에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죠? 언젠가 갑자기 확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코스닥은 오늘, 29억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3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왜냐면 18시 이후에 장후 대량 매매, 뭐 스코닉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에서 대량 매매 잡히면서 260억이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캡처 안 해놨군요. 자,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게 코스닥인데요. 그래프 보시면은 18시 이후에 훅 들어오죠. 요거는 이제 장중 시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량 매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300억이다 마이너스. 근데 코스닥도 보면 수급이 좋진 않죠. 네, 강한 수급은 아니에요. 그나마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그마저도 최근에 보면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매도가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국내 증시 기술적 분석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5음봉,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고점인데 고점에서 음봉이 많이 나온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 여러분들 뭐 캔들 패턴 같은 거 공부를 해보시면 적산병, 적산병 내지는 뭐 흑산병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적산병이다. 바닥권에서 양봉이 3개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강력한 반등의 어떤 시그널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고점에서 음봉이 연달아서 나온다 그런 것들은 하락의 어떤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양봉이나 캔들이 당연히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은 겁니다. 당연히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한 캔들 아닙니까? 근데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양봉이 연속으로 3개가 나왔다는 것은 물론 이제 여기서 양봉을 3개라는 거는 급등하면서 나오는 양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바닥권에서 막 급등하면서 나오는 양봉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 크게 뭐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가격대에서 양봉이 연달아 3개 나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반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으로 본다라는 거죠. 또 지난주까지도 제가 그 주말에 올려드린 브리핑 영상에서도 코스피 고점에서 음봉 4개 나왔다, 위험하다, 빠질 수 있다. 적중했죠, 여러분들? 빠졌잖아요. 빠졌습니다. 딱 정확하게 빠졌는데 뭐 여전히 음봉입니다. 그죠? 여전히 음봉이고 오늘 11선, 11이평선 부분에서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지지선, 그죠? 네. 기술적 분석하실 쪽에는 선 긋는 거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선 긋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네. 왜냐면 이거를 저만 긋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기술적 분석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기관 투자자들도, 걔네들도 이거 추세선 무시 안 해요, 여러분. 이거를 그어봐야, 고점 추세선이건, 뭐 저점 추세선이건, 이걸 그어봐야 매도 타이밍, 어디서 매도 물량이 나오겠구나. 왜냐면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트레이더들이 추세선을 긋고, 그죠? 여러 가지 보조지표 참고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평선도 참고하고요. 그러니까는 특정 맥점이라 판단되는 곳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해하셔야 되고, 볼 줄 알아야, 지지선, 저항선이 어디겠구나, 추세가 어떻구나, 이런 것들 볼 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일본 증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매크로, 그러니까 이제 경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련된 분석 자료들,
그리고 이제 매번 나오는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매크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크로 공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일반 여러분들께서 뭐 이코노미스트가 아닌 이상 매크로는 그냥 기존 지금의 어떤 트렌드 정도만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떻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신문 기사에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막 그냥 엄청나게 할 때 아닙니까? 엄청난 속도로. 근데 그때 트렌드는 뭐였어요? Good is bad, bad is good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악재로 작용했고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렇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죠, 조금. 왜 그러냐면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버리면 야, 연준이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경제를 믿고 금리를 더 빨리 올리겠구나. 더 많이 더 빨리 올리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로 작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근데 반대로 경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연준은 사실 경제가 부러지는 거를 원치 않죠. 그죠? 경제가 부러지면 결국 연준 책임이기 때문에 연준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연준이 경제가 무서워서 금리를 못 올릴 거야. 이렇게 돼서 호재로 작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트렌드죠. 네. 트렌드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페드의 어떤 스탠스, 그 파월에 매번 얘기하는 파월과 여러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파악해야 됩니다. 얘네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이 물가를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걔네가 목표로 하는 물가가 몇 프로다? 2%다. 그리고 걔네가 참고하는 물가 지표는 뭐다? PCE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PC 지표다. 이런 것들. 그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막 요즘에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경제 관련해가지고, 사실 요즘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거도 되게 많고요. 경제 관련 블로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강의 같은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물론 정말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돈 내고서도 경제 공부도 하시고 되게 좋은데, 그냥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무리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잡아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 매크로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경제 침체 국면이 어떻게 됩니까? 증시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무튼 코스피는 일봉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분봉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일봉만 보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네, 일봉만 보면은 디테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 코스피의 이제 분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봉은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우선 15분봉이에요. 15분봉 보시면은 지금 여기 노란색에 이제 120선을 이탈을 했어요. 코스피가 이탈을 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뭐예요? 다 저항 테스트인 거죠. 저항 테스트. 항상 주가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빠진다라는 점. 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원웨이로 막 확 빠지는 구간, 원웨이로 급등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다 계단이에요. 계단. 많이 빠지면은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지지선을 이탈하면 이 지지선 저항 테스트가 나오고, 그죠? 네, 저항 테스트 나올 때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돌파 나왔다가 다시 빠질 수 있는 거고, 그걸 꼭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중간에 이제 초반부터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반등은 저항 테스트. 이제 고점 정확하죠. 그죠? 정확하게 딱 찍고 빠지잖아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추세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빠졌는데 이제 볼린저밴드 대한 하단 부분까지 왔어요. 근데 추세는 분명히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약해졌다. 자, 이번에는 60분봉, 좀 더 큰 그림. 자, 60분봉을 보더라도 느낌이 팍 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맥점을 깼다가 돌파했다가 결국에 깨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 그죠? 결국에는 밀리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하지만 또 이렇게 밑에서 보게 되면은, 하지만 아직 저점 추세선은 깨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아직은 살아있어요. 코스피도 11선에 깨진 것도 아니게 하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지만 분봉 흐름을 봤을 적에는 분명히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코스닥을 볼 겁니다. 코스닥은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영향으로 150 지수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재미가 없죠.
나머지는. 그래서 스몰캡이 하락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체감 지수가 되게 안 좋아져요. 70%가 스몰캡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뭐 제약바이오 때문에 코스피 대비는 잘 버텨줬다. 코스닥 150이. 자, 코스닥은 현재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2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인데요. 네.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항대. 그죠? 네. 그래서 지금 2연속 밀린 겁니다. 음봉 나오면서. 사실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저항 한번 받았고, 또 저항 받았고, 또 저항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밀려야 할 자리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탄력이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분봉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5분봉인데요. 15분봉 보시게 되면은 이제 120선 노란색 120선 딱 찍고서 반등 살짝 나왔다가 다시 되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반등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딱 지금 보면 여기 이 라인, 여기가 기존의 지지 라인 때 역할을 하던 맞죠? 네, 날 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지지 라인과 저항대 사이에서 마감해서 이럴 때가 사실 좀 애매해요. 지지 라인과 저항대 사이에 있을 때가 네, 여기 가장 좀 애매한데 현재 글쎄요 추세 관점으로는 저는 탄력이 좀 둔화되는 쪽으로 그리고 동시에 여기 고점 네, 주가 급락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한번 밀리고서 빠진 거예요. 네, 저항대 한번 부딪히고 빠졌다가 또 두 번째로 살짝 부딪힌 겁니다. 탄력 둔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60분봉 보겠습니다. 60분봉 보시게 되면은, 네. 자, 60분봉, 이때까지는 보시면, 60선, 60분봉 20분선, 네, 20분선, 다 이렇게 살려줬었어요. 계속 살려주고, 이제, 나름 추세를 유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드디어 60분봉 20선이 깨졌죠. 네, 동시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까지도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탄력이 둔화가 됐구나 라는 거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강한 지수예요. 네, 가장 강한 지수인데 자, 강하다 보니까 자, 일봉인데요. 오늘 양봉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저항대를 아직 뚫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봉,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사실 여기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이렇게 그죠? 맥점도 여러 가지 겹쳐져 있고 겹쳐 있고 딱 밀리기 딱 좋은 자리인데 제약바이오 때문에 좀 억지스럽게 계속 좀 버텨주는 느낌. 그리고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꺾인 건 아니에요. 네, 꺾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분 그렇고요. 분봉을 보게 되면 15분봉입니다. 마찬가지 15분봉도 딱 봤을 때 큰 추세는 살아있죠. 그죠? 대충 봐도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안 죽었어요. 60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얘는 이제 아까 코스닥 지수는 60분봉 2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0선 아직까지 깨지 않았죠. 물론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추세선들 그죠? 이런 추세선 요거는 이제 살짝 깨졌어요. 요거는 이제 살짝 깨졌는데 글쎄요 뭐 아직 20선을 깬 건 아니라서 추세 이탈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즉 코스닥 150은 아직 추세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실 하지만 여기서 살짝만 빠져도 추세 이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다 아슬아슬한 느낌이에요. 아슬아슬한 국장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결국 미증시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자, 미증시 분석은 제가 월요일 새벽 어제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3, 4시쯤에 영상 녹화해가지고 올려드렸었죠.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증시가 관건입니다. 미증시가 빠지면은 국장도 여기서 개파락하면서 추세 이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증시가 버텨주면은 국장도 좀 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이 좀 더 버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월요일날 올려드린 영상 대체한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번에 이제 비트코인도 상도 찍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확실히 탄력이 둔화가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항선을 찍었고요. 저항선 여기 정선 많이 겹쳐져 있죠. 찍었고 꼬리가 막 달리면서 지지를 받는 듯 했으나 최근에 확실히 조금 얘도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얘도 아직 죽었다고 볼 수 없어요. 이 자리가 사실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네, 이제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인데 눌림목이 나오면서 11선을 깼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10에서 근처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이거는 캔들 패턴만 보고서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기가 진짜 애매합니다. 이제 올라가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패턴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예. 진짜 좀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럴 때는 일봉도 이런 그 일봉 패턴도 중요하겠지만 큰 그림 있죠. 주봉이나 월봉이나 어떤 큰 여러 이런 추세선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적에는 여전히 저는 하락할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감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